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뒷면이나 그 케이스 안쪽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보통 거기에 제조국이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열의 9은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베트남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그게 지난 20년간 막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겨온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적인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늘 그 두 곳의 차지였잖아요. 네네. 그 공식이 뭐 영원할 거라는 믿음이 그동안 전 세계 제조업을 딱 지탱해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화면을 쓸어 넘기는 그 스마트폰이요. 어쩌면 베트남이나 중국이 아니라 인도의 어느 공장에서 조립돼서 태평양을 건너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폰은 애초에 인도 사람들에 위해 설계된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세계 공급망의 지각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거네요? 네,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2026년 4월 20일 한국 대통령이랑 재계 1위부터 4위까지 그룹 총수들이 싹 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도 뉴델리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맞아요. 도대체 왜 14억 인구의 인도가 그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딱 찍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국가 간의 외교를 넘어서 사실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이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당장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오늘 분석을 위해서 간추린 경제 이야기, 또 과학 경제학, 압권, 진짜 경제학 같은 다양한 경제 비즈니스 전문 채널들의 리포트를 저희가 샅샅이 종합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먼저 삼성 스마트폰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거시적인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삼성의 전략이거든요. 인도 뉴델리 인근에 노이다 공장이라고 있어요. 노이다 공장이요? 네, 거기를 보면 이 변화의 스케일을 딱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인데 여기서 1년에 찍어낼 수 있는 스마트폰 물량만 최대 1억 2천만 대에 달해요. 와, 1억 2천만 대?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인도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대충 7, 8억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공장에서 1년에 1억 대가 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건 이게 애초에 인도 내수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삼성이 인도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달랐던 거죠. 애플이나 샤오미 같은 다른 기업들이 인도를 막 그냥 물건 가져다 팔 거대한 소비 시장 이렇게 볼 때 삼성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인도를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밀어내는 수출 허브로 아예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인도를 전진기지 삼아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으로 확 뻗어나가는 구조인 거죠. 약간 이걸 구조적으로 상상해 보니까 그 거대한 글로벌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래시계요? 그거 재밌는 비유네요. 그 모래시계 윗부분은 자본이란 핵심 설계 기술을 꽉 쥐고 있는 한국인 거고요. 그리고 병목처럼 좁아지는 중간 지점이 압도적인 노동력이나 조립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도인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인도를 쫙 거쳐서 모래시계 아랫부분, 그러니까 중동이랑 아프리카라는 그 무한한 신흥 시장으로 물건이 쏟아져 내리는 약간 그런 그림이네요. 중국이라는 단일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아두던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산해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모래시계 구조가 바로 경제학계에서 말하는 알타시아거든요. 얼터네이티브 아시아, 즉 대안아시아라는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알타시아, 기술을 지닌 한국이 개발사 역할을 하고 인구 많은 인도가 퍼블리셔 역할을 한다. 이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인도 정부의 아주 노골적인 밀어주기입니다. 노골적이라고 할 정도인가요? 엄청나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중 하나로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걸 줘요. 이른바 PLI 제도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면 매출의 최대 6%를 보조금으로 그냥 현금, 캐시백 해줍니다. 잠깐만요. 원가나 이익의 6%가 아니라 매출의 6%요? 와,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6% 내는 것도 진짜 피말리는 일인데 가만히 앉아서 그 정도를 돌려받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인도 내수 시장도 꽉 잡았겠네요. 그 정도 지원이면. 그렇죠. 인도 중산층 지갑 사정에 딱 맞춘 갤럭시 M이나 F 시리즈 보통 25만 원에서 50만 원대 하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22년이랑 2023년에는 중국 폰들을 다 누르고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중국의 그 무서운 가성비를 이긴 거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거요?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짓는 건 뭐랄까 비교적 가벼운 자본 이동이잖아요. 소비재 산업이니까 언제든 상황 안 좋으면 치고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유연하죠. 근데 이번 4월 20일 뉴델리 회담 내용을 보면 막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군함, 장갑차, 거기에 10조 원짜리 일관제철소 얘기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 오갔죠. 인도는 왜 이런 육중하고 민감한 국가 안보급 파트너로 굳이 한국을 택한 걸까요? 막 세상에 돈 많고 기술 좋은 선진국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가 처한 그 지정학적 딜레마를 봐야 합니다. 약간 속어법을 써보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속어법이요? 인도 지도부 입장에 대해서 후보를 하나씩 지어보는 거군요. 네, 일단 인도의 전통적인 군사 파트너였던 러시아부터 볼까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없지 않나요? 맞아요. 한때 인도 무기 수입의 72%를 러시아가 다 책임졌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이게 38%로 완전 반토막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당장 자기들 전선에서 쓸 무기도 모자라니까 부품 수출이 꽉 막힌 거죠. 파트너로서 신뢰도가 팍 떨어졌겠네요. 그럼 러시아 탈락. 그러면 지리적으로 바로 딱 붙어있고 세계 최대 제조업 인프라를 가진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국입니다. 2020년에 그 히말라야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맨손이랑 몽둥이로 충돌해서 수십 명 사망했던 그 참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건으로 양국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게다가 중국이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같은 인도 주변국 항구들을 싹 다 개발하고 있어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이요? 걸린 제철소나 군함 건조를 중국한테 맡긴다? 그건 스스로 자기 목줄을 쥐어주는 격입니다. 절대 안 되겠네요. 중국도 탈락.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서방 강대국에 손 내밀기에는 뭐가 좀 안 맞았나요? 미국산 무기는 성능이야 세계 최고지만 가격이 감당 안 되게 비싸고요. 무엇보다 기술 예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인도는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직접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무기 국산화가 목표니까. 일본은요? 일본은 훌륭한 후보인데 평화 헌법 때문에 방산 수출 규제가 까다롭고 또 인도가 원하는 초대형 조선소나 제철소 지어주기엔 좀 산업 체급이 작아요. 한국보다 적격성도 떨어지고요. 유럽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유지보수가 힘들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하나씩 소고하고 나면 결국 지구상에 딱 남는 유일한 정답이 한국인 겁니다. 세계 최고 시즌 조선, 방산, 반도체 기술 다 있으면서 인도한테 안보 비협도 안 되고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나라. 네, 그게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인도 코친 조선소랑 무려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선박시설 공동건조 MOU를 맺을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수명 다한 소련지의 낡은 군함 끌고 중국 진주목걸이 전략에 맞서야 하는 인도 해군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 기술이 진짜 동아줄이었을 거예요.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 수출한 것도 그냥 무기만 팔아치운 게 아니라 인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거고요. 네, 이 K9 계약의 핵심은 판매 자체가 아니라 현지화율에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2%짜리 이 명품 자주포를 넘기면서 인도가 무려 60%의 부품을 현지에서 만들겠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60%나요? 네, 인도 땅에서 자기들 손으로 조립하면서 방산 기술을 싹 다 흡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 위협 때문에 철저히 계산해서 한국을 골랐다는 건 아주 논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현신의 인도로 보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막 야심차게 들어갔다가 온갖 고생만 하고 짐 싸서 도망쳐 나온 이른바 외투 기업의 무덤 아닙니까?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이런 장밋빛 청사진들이 과연 그 험난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그 의구심은 정말 100% 당연합니다. 인도의 그 악명 높은 관료주의, 레드테이프라고 하죠. 그게 진짜 전 세계 기업들 무덤을 팠거든요. 규제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인도가 철저한 다당제 연방 국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모디 총리가 오케이 도장 쾅 찍어줘도 막상 그 공장 지을 지방정부나 촌장이 반대하면 사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와, 진짜 속 터지겠네요. 게다가 철저하게 자국 실익만 챙기는 비동맹 다자주의 노선이라서요. 미국이랑 쿼드 군사훈련 딱 해놓고 몇 달 뒤엔 또 러시아 주도 훈련에 버젓이 참가해요. 의리보다는 철저한 계산이 우선인 무서운 나라죠. 그 살벌한 텃세랑 계산법에 당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랑 엄청난 돈을 날린 게 바로 포스코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아, 2005년 일이었죠. 네, 그때 포스코가 거의 120억 달러, 수십조 원 들고 인도 오디샤주의 제철소 지으러 갔었죠. 근데 현지 주민들이 막 인간샷을 만들어서 시위하고 토리 수용은 하세월이고 심지어 인도 정부가 중간에 산림권법이랑 광물자원법을 소급해서 바꿔버렸잖아요. 결국 2017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대한 터스의 벽을 이번에는 대체 무슨 수로 넘는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 과거의 실패를 뼈저리게 거울 삼아서 이번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독 진출이 아니에요. 아, 파트너를 구했나요? 네,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 그룹이랑 50대 50 비율로 합작 범인을 세워서 10조 원짜리 친환경 제철소를 짓기로 한 겁니다. 잠깐만요. 50대 50 합작이요? 그건 제철소 완공되고 나서 벌어들일 그 막대한 미래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죠. 게다가 포스코의 세계 최고 철강 기술이 그 현지 파트너한테 싹 다 유출될 리스크도 안고 가는 거고요. 현지 민원 피하자고 수익이란 기술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기는 장사가 맞나요? 아,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영리한 윈윈 전략입니다. 인도처럼 중앙이랑 지방 권력이 쪼개진 곳에서는 토지 수용이나 환경 규제, 인프라 문제 해결하려면 현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거대 로컬 기업의 방패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방패막 비용으로 절반을 떼어준다. 네, 절반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12년 전처럼 사업이 아예 공중분해될 확률을 0%로 만드는 아주 확실한 보험을 든 거죠. 게다가 포스코가 인도가 절대 거절 못할 미끼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미끼요? 어떤 거죠? 바로 2차 전지 소재 기술이에요. 인도가 지금 자기들 전기차 생태계 키우려고 완전 혈안이 돼 있거든요. 아, 철강만 파는 게 아니군요. 네, 철강뿐만 아니라 노이가 그렇게 원하는 배터리 소재랑 전기차 공급망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다 키워주겠다. 이 카드를 딱 꺼낸 겁니다. 와, 묘수네요. 그러니까 동네 텃세 극악무도한 곳에 이사 가는데 혼자 맞서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입김센 이장님 아들을 동업자로 끌어들인 거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거기에 이장님이 평소에 제일 갖고 싶어하던 전기차 기술이라는 선물 세트까지 딱 안겨주면서 이제는 절대 나를 못 내쫓게 만든 거고요. 그 이장님 아들이 바로 인도 시총 10위권인 JSW 그룹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2011년에 맺은 시이파 기억나세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말씀이시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인도 생각대로 안 굴러갔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긴 지었는데 그 공장 돌리는 핵심 부품들은 싹 다 한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해온 겁니다. 아, 껍데기 조립만 인도 땅에서 하고 수익이 나는 알짜배기 장기는 전부 한국 부품사들이 챙겼던 거네요. 맞아요. 인도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 공급망 속은 텅텅 비어가고 무역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억울했겠네요. 네, 한국이 인도 생태계를 내부에서부터 공동화시키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합의가 나온 겁니다. 인도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장비사들까지 통째로 인도로 옮겨오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아예 짐 싸서 다 들어와라 이거군요. 대신에 한국 중소기업들만 모여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게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현실과 직결되는 대목입니다. 네,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그냥 먼 나라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반도체 장비사나 가전 부품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철강 벤더사의 백스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인도발 대량 발주서가 꽂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중소부품사들까지 통째로 인도로 빨려 들어가는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죠. 네, 인도는 양질의 일자리랑 부품 국산화를 챙기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안정적인 기지를 확보하는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완성된 윈윈 생태계입니다. 공급망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 좋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근데 자본주의의 끝은 결국 소비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누군가는 사야죠. 네, 산더미처럼 만들면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도 경제 뉴스 보면 청년 실업률이 17%나 되고 빈부격차도 상상을 초월한다던데요. 이게 건전한 소비 시장으로서 매력이 있긴 한 건가요? 아, 그 퍼센티지의 함정에 빠지면 인도의 진짜 무서운 파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파워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최신 자료를 보면요. 당장 내년 2025년 말이면 인도 내에서 가처분 소득을 가진 중산층 인구만 무려 5억 4천만 명을 돌파할 거래요. 5억 4천만 명이요? 와, 실업률 17%건 빈부격차건 다 떠나서 그냥 모수 자체가 압도적이네요. 네, 소비시장 규모도 현재 2조 2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조 2천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고요. 웬만한 대륙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쫙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압도적인 머릿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한국 게임 회사 크랩톤 사태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요. 아, 맞아요. 그 갈완계곡 유혈 사태 직후에 열받은 인도 정부가 안보 핑계로 중국 앱 수백 개를 하루아침에 싹 다 차단했었죠. 그때 배그 모바일도 억울하게 퇴창당했었죠. 네, 개발은 한국 크래프톤이 했는데 인도 현지 유통을 중국 텐센트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텐센트랑 손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 피 색깔도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식으로 철저하게 현지화해서 인도 전용 버전인 BGMI를 독자적으로 런칭했어요. 아, 반응이 어땠나요? 다운로드 수만 무려 2억 6천만 건이 터졌습니다. 인도 내 e스포츠 대회 누적 조회수는 9억 뷰를 넘겼고요. 와, 2억 6천만 다운로드. 소비재 트렌드를 봐도 이 소비 양극화가 오히려 기회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죠? 그 롯데 초코파이 아시죠? 인도 인구 30%가 엄청 엄격한 채식주의자라는 거에 착안해서 마시멜로에 들어가는 동물성 젤라틴을 식물성으로 싹 바꾼 베지 초코파이를 냈거든요. 완전 국민 간식이 됐어요. 아, 현지화의 정석이네요. 반대로 또 최상위층 사이에서는 그 수백만 원짜리 한국 하이엔드 피부 미용기기 방문 판매가 엄청 유행하고 있고요. 고가 슈퍼푸드나 탈모 샴푸 같은 것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대요. 극단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들여다볼수록 두 얼굴을 가진 시장이에요. 한쪽에서는 구품 공장 통째로 옮겨와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내놔라 압박하고, 다른 쪽에선 상류층 사모님들이 한국산 미용기기로 관리받으면서 e스포츠 열광하는 나라. 그 극단적인 양극화와 역동성에 공존하는 게 인도의 찐 얼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비즈니스 퍼즐을 맞출 때 절대 놓치면 안 될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숨겨진 카드요? 뭐죠? 인도가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엄청 탐내고 있거든요. 아, 국가적 수관 사업이군요. 네. 만약 한국이 이걸 딱 공식적으로 지지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나중에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막강한 표랑 지지를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그거 엄청난 메리트네요. 하나 뭐 있어요. 인도가 북한 평양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 말은 서방 민주주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북한 수뇌부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백채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합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벼운 초코파이나 게임 같은 소프트 파워부터 거대한 일관제철소, 방산 같은 하드 파워, 그리고 안보를 지켜줄 외교적 백채널까지 지금 이 모든 퍼즐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자유민주주의랑 시장경제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가 현실 비즈니스 리스크를 어떻게 상쇄해 주는지 완전 교과서적인 사례네요. 네, 철저한 팩트 기반으로 봐도 양국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무슨 의미인가? 이 거대한 흐름을 한 줄로 끼워보겠습니다.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요, 단순히 포스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대신 우리 물건 팔아치울 거대한 마트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죠. 생산 체계, 글로벌 물류 허브,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아우르는
한국의 아주 대체 불가한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인도가 막 보조금 뿌리면서 해외 자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기회의 창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때 삼아서 제일 안전하게 올라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며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쭉 확인했듯이 인도는 지금 K9 자주포도, 선박 부품도, 심지어 스마트폰 조립도 현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땅에서 조립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거죠. 다 빨아들이겠다는 의지죠. 우리가 지금이야 확실한 기술 우위를 쥐고 있으니까 부품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고 있지만 과연 10년, 15년 뒤에 인도가 그 모든 인프라와 기술력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입장이 역전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가장 든든하고 거대한 파트너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훗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가장 무서운 경쟁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서늘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 뒷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기기 안에는 단순히 칩 몇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 간의 생존을 건 거대한 줄다리기와 딜레마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번 주식 계좌를 열어보실 때나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실 때 인도라는 이 거대한 코끼리가 우리의 일상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밟고 지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